결혼했으니 이제는 빌딩을 넘겨달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흘러나왔다. 웃으며 말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웃음 뒤에 깔린 욕심은 너무나 진지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시 된 여자입니다. 퇴직 후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떠난 뒤 혼자 아들 하나 키워냈고 서운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가게 수입과 건물 임대료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직장에서도 별탈 없이 생활하는 아이인데 연애엔 늘 소극적이라 저는 은근히 걱정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동시에 불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본 그 아이는 솔직히 말해 너무 완벽했어요.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 하나 버릇 없는 고운 여자였어요. 인사도 깍듯했고 어른 말에도 예의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제 눈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며느리 될 아이와 마주한 첫날 제게 물었습니다. 혼수는 다 준비하겠다고요. 오히려 집은 시댁 도움받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듣고도 마음 안 줄 어머니가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 중 한 층. 신혼부부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증여할 생각이 들었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아, 이 아이는 욕심도 없고 마음도 깊구나. 이 정도면 건물 하나쯤은 아깝지 않겠다 싶었어요. 결혼식 날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게 됐습니다. 피곤할까 봐 의자도 빼줬고 반지 교환 후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날 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순간은 정말 참 따뜻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늙어가도 되겠다는 안도감. 아들만은 평탄한 길 걷게 해줬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명예 변경을 꺼냈을 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르게 들렸어요. 세 번째부터는 확실히 기분이 이상했죠. 재촉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그 어투. 그 눈빛에 담긴 뭔가 섬뜩한 느낌. 그제야 속에서 뭔가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흘렸더니 한 친구가 무심하게 던졌어요. 혹시 며느리 이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냐고. 그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검색창에 이름을 넣는 순간 저는 다시는 뒤로 돌릴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 뒤에 붙은 수많은 단어들. 위자료, 이혼, 상속, 고소. 그중 하나는 분명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럴 리 없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달래면서도 마음 한쪽에선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믿었고 눈빛보다 말투를 먼저 신뢰했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아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당신 이름으로 넘어오면 저도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선 계산이 느껴졌다. 결혼한 지 3달,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그날 며느리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작은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명의 이전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가볍게 이야기한 듯 하지만 준비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어머님 건강 괜찮으시냐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서류 정리 어려우니까 지금 해두는 게 서로 편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나는 그 순간 어딘가 메마른 바람을 느꼈다. 며느리가 웃으며 내민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신호였다.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그날을 기점으로 짙어졌다. 며칠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흘렸다. 며느리가 요즘 재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한 친구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넣어보라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에서 홀로 휴대폰 불빛을 바라봤다. 검색창에 이름을 적는 일이 이렇게 손이 떨리는 순간일 줄은 몰랐다.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불쾌했다. 이혼 경력은 물론이고 상대방 가족과 분쟁이 있었던 흔적도 드러났다. SNS엔 며느리가 올린 화려한 일상이 있었고 그 안엔 내가 알던 모습은 없었다. 눈부신 명품 가방과 고급 와인이 가득한 사진들 뿐. 나는 말없이 화면을 넘겼다.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괜찮다는 확신을 원했던 건지. 확실한 건 마음속에선 균열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너 지한이 예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별다른 말이 없다고 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며느리는 그날도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내 눈에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말끝마다 흘리는 은근한 암시들. 건물 이야기를 빙 돌려 언급하는 방식. 그 모든 게 계산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신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관찰자가 되었다. 며느리의 말, 행동, 표정,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했다. 하지만 내 안에선 불이 붙고 있었고 그 불은 어느 날 반드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재산을 받아냈던 거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아이가 가진 건 외모나 예의가 아니라 계획이라면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의심이 도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SNS 계정을 다시 후웠고 며느리가 올린 사진 속 배경, 인물, 날짜까지 되짚었다. 전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 의심은 결국 행동을 끌어냈다. 나는 아는 사람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찾았다. 몇 년 전 모 가문의 상속 분쟁에서 며느리와 똑같은 이름의 인물이 등장했다. 공개된 판결문 속 이름, 주소, 상황까지 모두 일치했다. 거긴 정확히 써 있었다. 혼인 후 1년 만에 이혼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수억 원대 부동산을 이전받은 정황.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뒤 또다시 혼인신고. 가짜 혼인인가 싶을 정도로 짧은 주기.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이름으로 검색되는 부동산 등기 내역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가, 원룸, 단독주택까지 서로 전혀 연관없는 지역들이었다. 나는 그날 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냈던 서류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 안에는 너무도 철저하게 준비된 각종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건물을 이전받은 후에 리모델링 계획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였다. 재산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수익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메모까지 있었다. 심지어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고 보험 내용도 기록돼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을 계획표처럼 펼쳐놓고 거기서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 나는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느꼈다. 며느리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전 남편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사람들은 울었지만 누군가는 이미 유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걸 보며 난 절대 그런 가족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집 안에서 그것보다 더 냉정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 정면으로 부딪히면 며느리는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증여 취소의 조건, 법적 대응의 여지를 묻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만 충분하면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이건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라고. 나는 결심했다. 더는 늦추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 아이는 웃으며 계산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이 없었다. 단단한 준비 없인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어머님이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면 그땐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그 질문 앞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말은 명확했다.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뜻이었다. 아무리 곱게 말해도 속내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전에 보여준 증여 계약서와 새로 갱신된 법률 자문이 포함된 문서였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구성돼 있었고 이제는 나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내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좋겠다고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 걱정된다는 말을 흘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도 내 반응이 없자 말의 강도를 조금씩 높였다. 그중 가장 날카로웠던 건 이 한마디였다.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생기면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 그건 협박이었다. 명확히 말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명예 이전을 거부할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암시.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뭐라도 말할라 치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며 나를 탓했다. 며느리는 아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직장에서 어떤 말을 듣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 집에서 지켜보면 느껴진다. 그 애는 감시와 배려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며느리는 더는 웃지 않았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그 표정도 사라졌다. 대신 완전히 드러낸 이빨로 나를 조이고 있었다.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은 더 선명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침묵의 선언이었다. 나는 조용히 건물 등기를 확인했고 변호사를 통해 일시 보류 신청과 증여 계획 철회를 위한 서류를 검토했다. 모든 결정은 내 손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 며느리를 의심하느냐고.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 나는 다짐했다. 지금 이대로 밀리면 며느리는 건물뿐 아니라 내 이름까지 지워버릴 것이다. 나는 단지 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집을 지켜온 유일한 어른이자 아직 싸울 수 있는 어머니였다. 당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내 재산만 계산했던 거였구나. 그 말을 꺼내는데 1년이 걸렸고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날 난 더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거실 테이블 위엔 프린트된 문서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다. 법원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 등본, SNS 캡처, 익명 게시판 글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잔 하나를 따로 꺼내와 그 앞에 앉아 묵묵히 봉투를 밀었다. 첫 장을 꺼내들 때도 그 아이는 긴장하는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종이가 넘어갈 때 며느리의 입꼬리는 점점 내려갔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에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의 웃음은 방어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얼굴이었다. 나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 이전에 있었던 위자료 이혼 소송, 세 차례나 반복된 짧은 혼인신고, 결혼 후 몇 개월 만에 상속 계약서 요구한 흔적. 그중 한 사례에선 시댁 부모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 틈에 부동산 명의가 넘어갔다는 기록도 있었다. 며느리는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블 위에서 손을 내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걸 아들에게도 보여주실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지만
이젠 드러내겠다는 태도였다. 그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혼자 조사하셨을 거라 생각했다며. 이쯤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자고 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결국 명의를 넘기지 않으며 이혼이든 소송이든 각오하라는 뜻이었다.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마지막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공증된 내용 증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내 소유 재산에 대해 어떠한 양도나 증여도 없었으며 상속과 관련된 권한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확히 방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서를 읽던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황할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내가 먼저 전장의 칼을 들었다. 그 아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베어낸 것이다. 아들은 뒤늦게 돌아왔다. 나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숨기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아들 앞에 보여줬고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를 보며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묻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변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누군가는 사랑을 믿고 살지만 누군가는 안전과 미래를 계산하며 산다고. 나는 차마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감췄던 진실은 전부 꺼내야 할 순간이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이런다고 당신이 이긴 걸로 생각하느냐고. 나는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결혼을 거래로 배웠지만 나는 가족을 삶으로 지켜온 사람이었다고. 당신은 건물을 노렸고 나는 당신이 노린 그 순간을 지켜봤다. 그 차이 하나가 이 싸움의 결과를 갈랐다. 돈은 가질 수 있어도 내 눈은 절대 못 속였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다. 말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단 하나의 감정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등졌고 나는 마루에 앉아 차가운 공기만 느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결혼도 사랑도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이기엔 그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고 내 재산, 내 이름, 내 삶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 법의 언어로 옮겨져야 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고 그동안의 대화, 통화, 문자, 심지어 손글씨 메모까지 모두 증거로 정리해 공증을 받았다. 특히 중요했던 건 며느리가 먼저 명예 이전을 요구한 내용. 그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상황 전체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더 이상 명예 이전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이미 소송의 여지는 내 쪽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안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지켜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벽돌 하나하나가 다시 내 손 안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돌아왔다. 무거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었다. 나는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이젠 모든 판단을 그 아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말했다. 잘못된 건 자신이라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살았다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건 자기 책임이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단 한 줄의 말만 건넸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다고.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진짜 배움이라고.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 하나를 올려놨다. 남편과 처음 건물을 매입할 때 썼던 계약서. 그 종이 위엔 이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수십 줄로 적혀 있었다. 돈이 아니었다. 이름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 청춘이 있었고, 남편의 노동이 있었고, 아이의 성장통이 있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숫자로만 봤지만 나는 기억으로 쌓아 올렸다는 걸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진짜로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사람이 떠난 집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말 한마디 없이 빠져나간 신발장이 문득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놓은 채 잠들었다. 며느리가 떠나고 집안엔 이상한 공기가 남았다. 잡다한 향수 냄새, 화장실 거울에 남겨진 흔적, 침묵보다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방부터 거실, 주방, 창고까지. 손이 닿는 곳마다 멈춰서 한참을 바라봤다. 어쩌면 나조차 이 집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단 걸 깨달았다. 싱크대 위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고맙고 죄송하다고. 그 말에서 무슨 감정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줄었고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애매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가끔 밥상을 다 비우고 일어날 때면 나는 조용히 속으로 감사했다. 집이 다시 내 품에 돌아왔지만 그 안엔 오래도록 씻기지 않을 흔적이 남았다. 의심이 시작되던 순간, 신뢰가 깨지던 저녁, 사랑이 무너졌던 주방의 공기까지 모두 이 집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 기억을 지워낼 것인지 아니면 안고 살아갈 것인지. 결국 나는 후자를 택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역사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건물을 팔 생각 없느냐는 말이었다. 지금 팔면 꽤 좋은 값에 넘어갈 거라며 노후도 편해질 거라고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살려고 만든 곳이었다. 노후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집이 아니라 노후까지 살아야 할 내 터전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이 벽마다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 벽에 걸어뒀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액자를 새로 갈아 끼웠다. 그 안엔 남편이 웃고 있었고 어린 아들이 내 옆에서 뺨을 붉히고 있었다. 그 사진이 말해줬다. 당신이 지킨 게 맞다고.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 집은 지금도 사람 냄새가 난다고. 나는 마당에 나가 낡은 철제 대문을 닦았다. 잠긴 문에 기름칠을 하고 자물쇠를 새로 달았다. 이 집은 아직 살아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곳을 계산의 대상이나 계약의 조건으로 삼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그날 스스로와 약속했다. 누가 들어오든 다시 웃든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내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이 집에 붙어있던 내 이름이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가 대신 써도 안 되는 그 이름 하나. 그걸 끝까지 붙잡은 게 이번 싸움의 전부였다. 며느리가 떠나고 몇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고 이 집도 조금씩 달라졌다. 화초에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고 베란다에 쌓인 먼지도 털어냈다. 하나씩 손을 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다. 이 집은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보다 누가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시간이 알려줬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안부를 물을 때 며느리 얘긴 꺼내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조심스럽게 접고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 방식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혼자 두기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집에 다시 들어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외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벽, 이 마룻바닥, 이 창틀까지 다 나를 품고 있다는 걸. 무너진 마음을 붙잡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이 집에는 내가 걸어온 수십 년의 기억이 꾹꾹 눌러 박혀 있다. 아들은 종종 들른다. 주말이면 장을 봐. 반찬을 꺼내놓고 간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손에 쥐어진 봉지보다 그 아이의 말없는 눈빛이 더 따뜻했다. 한밤중 혼자 앉아 거실 불을 켜놓고 그동안 써둔 일기를 펼쳤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재산 다툼에 관한 기록, 그리고 그 사이사이 낀 후회의 순간들까지. 나는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지켜낸 건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이었고 내 이름이었다고. 누가 흔들어도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이유, 그게 내 이름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은, 그 이름에 담긴 시간과 마음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집에 산다.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고 해가 기울면 천천히 불을 켠다. 이 집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게 내가 지켜낸 전부였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도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